있다가 그러니까 올해 2월 25일자로 아까 재밌었다고 하는 그 트위터에 추가로 내가 했던 요 때는 이렇게 추가를 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한솔제 종이박물관 방문한 거 요거를 돌연 사진을 없애버리고 그 이후에 직후에 이재명이가 X 팔로우 그러니까 문현배 팔로우를 취소하고 그거 조금 있다가 아예 문현배가 자기 트위터 계정을 삭제해버리고 폭파해버리는 이거는 이게 뭔가가 분명하게 서로 간에 얘기가 없으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현배가 이재명하고 얘기를 한다는 거 많이 알려질 거예요. 저는 국문과 졸업생으로서 한국학 연구자로서 언어를 다루는 사람으로서 그때 이재명이가 문현배한테 뭐라 하냐면 만화님께 안구를 이렇게 해요. 자 그런데 만화님이라가 나는 40년 동안 동료이되는 교수한테도 만화님이라는 말 절대 안 씁니다. 만화님이라는 말을 쓸 수 있을 정도 같으면 이재명하고 문현배의 사기가 진짜 말 그대로 서로 간에 한 방씩 지어박으면서 그런 농담할 수 있을 정도의 관계라는 거죠. 이거를 입증하는 게 만화님께 안구이라는 것이고 조금 아까 얘기한 대로 트위터를 같은 날 정확하게 같은 날 트위터 계정도 하고 손보고 그 다음에 취소를 하고 그 다음에 폭발을 하는 요게 같은 날 1월 25일 날 다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지금 현재의 문현배 이 인간이 어떤 의도에서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은 분명하게 됐는데 이제 지금 오늘까지 전해지는 소식으로는 그러니까 문현배 이미선 아시다시피 주식 투자로 너무나도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심하냐? 박지원이가 그 청문회를 할 때 이미선한테 뭐라 했냐면 아예 부부가 가서 주식 투자하시죠 이렇게까지 권유할 정도로 심각했던 겁니다. 박지원의 입에서 이미선한테 아예 그냥 부부가 주식 투자하시죠 이렇게 나갈 정도였는데 이런 자들이 지금 다 얽혀 있어요. 그러면 지금 문현배가 언제 임명이 된 줄 아십니까? 2019년도 4월 19일 날 임명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4월 18일 날이 임기 종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4월 18일 날 임기가 종료돼요.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선 문현배가 임명받은 날 바로 그날 그 선관위 상임위원 딱 이러면 떠오르는 사람 있죠. 조혜주 이자가 4.15 총선 때 부정과 가장 관련된다. 근데 이자가 조혜주 그 다음에 이미선 문현배가 2019년 4월 19일 날 임명을 받는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다 흔적을 없애는데 다 없앨 수 있기 때문에 네티즌들에 의해서 이게 하나하나 다 드러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이제 뭐 야동 이런 거는 이건 까시거리지만 실제로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얘기한 것 중에 핀란드 이런 것들은 그 이전 거는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그런데 유독 2023년 하반기에 선관위 직원들이 정당 관계자들하고 합세가 돼가지고 여행을 다닌다. 전 세계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냥 시간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냥 제가 시간 이용을 활용을 위해서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조금씩 지나면은 드러날 만한 것들이 몇 개가 있는데
지금 밝히지 못하고 아직까지 안 드러나는 게 있습니다. 이재명이의 출생지가 과연 어딜까? 이재명의 출생지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이재명이가 안동에 그 지통마을이라고 하는데 그 지통마을 산 너머가 어디냐면 봉화예요. 봉화, 영양 이쪽인데 이쪽이 대구 폭동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숨어 들어가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이제 이재명이의 그 아버지 이재명이의 아버지 이경희가 탄광에 과연 이경희 씨가 대학 다닐 때에 몇 퍼센트나 대학 갔을까? 그런데 탄광에 가서 일을 했다. 뭔가를 피해서 간 것일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은데 그때의 대구 폭동 당시에 이재명의 아버지 이경희 씨는 17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기에 대구 폭동에 주도했던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그 사람이 그 시체를 끌고 나와가지고 어제 경찰이 쏜 총에 죽었다 이렇게 선동을 해가지고 대구폭동을 일으켰는데 지금 묘하게도 지금 여기 부산에서 온 친구는 사학과 출신인데 이 대구폭동이 대한민국에서 폭동인데 어느 정도 심한가 지금 뭐 방송이 없으니까요. 요건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시카고 대학의 사학자 브루스 커밍스가 직접 쓴 말이에요. 영천경찰서에 습격을 해가지고 영천경찰서장을 산채로 살갗을 피부를 껍질을 벗기고 산 사람을 그리고 눈을 빼고 혀를 빼고 그리고 도끼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랐습니다. 요걸 브루스 커밍스가 썼어요. 그러니까 영천 경찰서만 그렇게 했느냐? 그 부인도 그렇게 죽였습니다. 근데 이 끔찍한 일들이 대구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영천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여순 반란 사태인데 그렇게 해가지고 어마어마 많은 사람들이 경찰관들이 그렇게 죽었는데 문제는 이렇게 잔인하게 죽은 경찰관들이 어떤 식으로 사진이 나와 있느냐. 지금은요 여순 반란 요것을 사진첩까지 만들어 가지고 했는데 이 사진이 뭘로 둔갑되어 있느냐. 군경이 양민을 학살한 사실로 둔갑해 가지고 지금 저들이 여순 반란이 아니라 여순 항쟁으로 바꾸는 이 둔갑시키는 작업의 자료로 쓰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 끔찍한 역사는 절대로 대수리 대시에 안 되는데 이런 것을 바로잡으려고 하는 이 윤석열 대통령의 노력이 지금 반란이 된 것과 똑같은 형태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틀림없을 겁니다.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한국학을 전공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건 너무나도 끔찍한 일들이 대한민국에 있는데 오늘 이제 이 미래를 책임질 젊은 학생들이 이러한 왜곡된 현실에 대해서 좀 눈을 떠서 한국사를 바로잡는 이쪽으로 갈 수 있기를 저는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더 놀라운 사실 중에 하나는 이 전국 학생들이 꼭 얘기를 하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의 가장 큰 게 덮어씌우기 때 소련이 수풍발전소 발전기를 다 떼갔죠. 흥남 비료공장 그 기계를 다 뜯어갔습니다. 그리고 원천적으로 북한 지역을 점령하자마자 가장 먼저 한 것이 곡물 수탈입니다. 이 곡물 수탈 요거를 그걸 그대로 미군이 남한 우리 동포들을 수탈해서 곡물을 하는 것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바꾸기 위해서 1946년 9월 달에
전국 총파업을 해요. 전평에서 주도해서. 거기에 가장 앞장선 것이 부산에서 철도청의 총파업입니다. 그 당시는 곡물이 없었기 때문에 이거를 기차로 곡물을 수송을 하는데 열차가 묶이니까 곡물값이 뛰어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대구에 있는 거기 경북도청 앞에 10월 1일 날 모이면 다 곡식을 나눠준다라고 이 헛소문을 퍼뜨려 가지고 부녀자들이 전부 다 바구니를 들고 모여서 있는 상태에서 이거를 선동을 해가지고 대구 폭동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수탈은 사실은 소련이 했는데 이것을 미군이 한국에서 곡물을 수탈한 것으로 바꿔버린 겁니다. 뿐만 아니라 기계 다 뽑아갔죠. 그 다음에 이거를 아예 정해버립니다. 그런데 여기 역사하는 사람도 있지만 최근에 92년도에 그러니까 40년 전에 소련하고 한국하고 국교가 수립되면서 소련에 있는 문서들이 비밀 해제가 돼요. 그래서 많은 자료들이 이제 공개가 됩니다. 그러면서 소련이 얼마나 그 악랄하게 대한민국 역사를 왜곡했는가 하는 것들이 만천하게 드러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국사학계는 전혀 미동도 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40, 50년 전에 있었던 그 틀을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 국사학계의 90% 이상은 완전히 이거는 극좌적인 그런 사고방식을 해서, 그러니까 경북대에서 김상순이라는 사람이 대구 폭동은 항쟁이었다 이런 식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조선척판사 사건, 이 천일공로화 사건도 조작되었다라고 논문까지 나옵니다. 이런 상황이 지금 대한민국이 대학에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너무 심각한데, 이제 젊은이들이 학생들이 깨어나기 때문에 이런 잘못된 역사들이 바로 잡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소련의 문서가 지금 번역이 완전히 끝났어요. 그 중에는 예를 들어서 저기 그 누구죠? 육사 교정에 그 흉상 때문에 문제가 된 홍범도가 진짜 나쁜 놈이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이게 미화가 돼가지고 했는데, 홍범도가 소련 군법 회의에서 배심원으로 우리 독립군들을 거꾸로 죽이는 데 기여를 한 공으로, 그래서 스탈린으로부터 권총, 이 홍범도라는 이름이 새겨진 권총을 받았는데, 이게 이제 거꾸로 지금 다 기록이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너무 심각한데, 아마 조만간에 몇 년 지나면은 이것이 완전히 바뀌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이 지금 이제 아직도 그냥 제가 여가 선용을 합니다. 그 황해도에 이상한 박물관이 한 개 있습니다. 이 말씀 드리면 아실지 모르겠네요. 미군이 주민들을 학살했다고 하는 이것을, 사진이 없으니까 전부 다 그림만 그렸어요. 이것을 제초한 게 뭐냐 하면 피카소의 그림입니다. 피카소의 그림하면 떠오르죠. 한국에서의 학살. 프랑스 공산당원인 피카소가 프랑스 공산당의 요구에 따라서 그린 그림이 한국에서의 학살인데, 이 그림이 몇 년 전에 들어오면서 완전히 호들갑을 떨었죠. 이제서야 들어온다. 이 부분하고 천인공로할 게 이렇게 사진도 왜곡됩니다. 그 사진은 피카소가 비둘기를 그려가지고 했는데, 이 비둘기도 사실은 평화의 상징이 아니라 피카소가 공산당의 주문을 받아서 그린 그림입니다. 공산당 대회 기념으로. 이것이 평화를 상징하는 비둘기로 바뀌어가지고 지금 많이 알려져가지고 하는데, 이런 거를 얘기하려고 하다가 그 강규영 교수가 있어요.
KBS 이사를 했던 이분이 이런 얘기 하다가 KBS 이사에서 쫓겨났습니다. 기자들에 의해서. 그래서 얼마 전에 청문회에서 강규영 교수가 강력하게 비판한 거죠. 이 부분은 제가 말한 건 전부 다 당장이라도 제시할 수 있는 증거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황해도에서뿐만 아닙니다. 함흥에서는 어느 정도였냐? 김일성이가 북쪽으로 후퇴를 하면서 직접 명령을 내립니다. 부역자들을 다 모조리 다 증거로 사거리 숙청해라. 그래가지고 청소를 하라고 지시를 해서 함흥에 있는 주로 기독교인들, 그 다음에 자유를 얘기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을 동굴에다가 다 몰아넣고 그 동굴 앞을 다이나마이트로 터뜨려가지고 막고, 그 다음에 그대 질식사하게 만들고, 일부는 그 우물에다가 산 사람을 그대로 빠뜨리고, 그 다음에 공장에다가 함흥 시민들을 몰아넣어가지고 에서 남았습니다. 이게 함흥에 미군들이 한광에 갱도에서 꺼내는 장면과 이런 것들이 지금 미국 국립 보관소에, 사진 보관소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는 하질 않죠. 저는 부산 사람으로서 가장 안타까웠던 것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대한해협 앞에서 6.25 1950년 6월 25일 밤 11시에 부산 앞바다에서 우리나라의 최초의 구축함을 할 수 있는 불과 몇백 톤밖에 안 되는 백두산호하고 북한의 무장군인 600명을 태운 수송선하고 싸움이 벌어져가지고 전투가 벌어져서 대한해협에서 1950년 6월 25일 싸움이 시작돼서 다음날 1시쯤에 그때 그 무장군인 600명을 태운 배가 수장됨으로써 대한민국이 지켜줄 수 있었는데, 이 대한해협 해전에 대한 것을 아무도 가르치지 않습니다. 역사 교과서뿐만 아니라 그 기념하는 것이 부산의 중앙공원 저 뒤편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역사에서 가르치지 않고, 왜 이게 중요하냐? 6.25 때 6월 25일 날 새벽에 오려고 하면 6월 24일 북한에서 출발하지 않으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 중에 한 배는 어디로 갔느냐? 목포로 상륙을 했어요. 목포로 상륙하고 하나는 부산까지 내려왔고, 목포로 한 거는 다행히 격퇴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남침의 가장 강력한 증거인데도 이런 것에 대해서 역사에서 단순히 항의하다가 죽은 최초의 순교자가 강정 성결교회에서 있었습니다. 그때 그 성결교회에서 있었는데, 그 성결교회의 지교회가 강정 옆에 있는 양촌인가 거기에 있었는데, 빨갱이들이 내려와가지고 6.25 때 거기서 그 교회 교인들을 전원 다 죽였어요. 어린애까지 포함해서, 갓난애기까지 포함해서. 이런 부분들이 전혀 얘기가 안 된다는 거죠. 지금은 그거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조금씩 늘어납니다. 강경경찰서 경찰들이, 몇십 명의 경찰들이 일개 대대의 북한 군인들하고 싸워가지고 대한민국이 지켜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쭉 내려가고 를 다 것들을 왜 얘기를 하지 않냐면, 전국에서 적대 세력에 의해서 희생된 사람이 전국에, 전남에서 거의 70% 정도가 인민군과 부역군에 의해서 학살이 됐는데,
왜 지금 가장 많이 전라남도가 작용화가 됐는가? 이거는 진짜 끔찍한 일이잖아요. 우리 여기 전남대학에서 온 학생도 있지만 이런 부분들 우리에게 부여된 이 역사 바르기의 임무가 너무나도 크다. 이렇게 제가 시간이 남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해야 할 일도 너무나도 많고 하고 싶은 일도 너무나도 많지만 이게 힘이 합해져서 하면 역사를 바르면서 이 대한민국에 바르게 서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만 저는 한국학을 전공한 사람 입장에서 늘 얘기를 합니다. 1968년도에 이른바 아dom의 치유라는 말 들었어요? 아dom의 치유. 안 입겁고 더럽고 매식겁고 치사스럽고 유치한 요거를 5자로 아더메치유라고 합니다. 그런데 프랑스 혁명, 이게 68혁명 당시에 그 젊은 청년들이 기성세대를 향해서 비난한 말이 아더메치유인데 그 68혁명 때의 강력한 청년들의 힘이 좌편이양이긴 하지만은 세계를 엄청나게 바꿨습니다. 그런데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1968년도에 있었던 그 혁명적인 변화가 2025년 대한민국에서 시작되었다. 저는 그렇게 감히 말씀드리십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지 않지만 물이 떠오르려고 하면 비등점 이전에 조금 방울이 나다가 100도 되면 팍 끓는 것처럼 지금 그런 상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태까지 내가 잘못 알았네. 이런 각성이 세상을 바꿀 수 있지 않겠는가. 그 각성의 태풍이 지금 대한민국에 휘몰아치고 있다. 저는 감히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각 전국 대학생 대표자가 됐는데 대표자 회의 여기에서 좀 많은 얘기들을 나누시고 또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모아나갈 것을 강력하게 호소합니다. 저는 마이크를 잡으면서 사실 제가 1957년 10월 3일생입니다. 개천절에 태어났습니다. 개천절에 태어났다는 말은 대한민국을 사랑할 것을 내 운명처럼 사랑할 것을 내가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저는 평생 한국학을 전공하고 한국을 사랑하고 미래 세대에게도 다른 어떤 것보다 한국을 사랑할 것을 강조를 하는데 안타깝게도 저는 제가 봉직했던 학과에서 소수입니다. 그리고 저에게 지도교수를 신청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십수년이 지났습니다. 왜냐? 나는 무엇보다 이 세상 잘못된 이 사고에 빠져든 그런 흐름에 나는 절대로 동조할 수 없기 때문에 대한민국 바로 세우려고 하는 이 흐름 때문에 이 흐름에 앞장서기 위해서 저는 학과로부터 따돌림 당하고 제자들로부터 따돌림 당하고 그냥 그렇게 광야에서 외롭게 외치지만 이제 2025년 드디어 대한민국의 새로운 변화가 일고 오늘 또 이렇게 모여있는 몇 명이지만 아까도 내가 젊은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2023년 중국 공산당이 창당됐을 때 11년이죠. 그때 18명의 공산당원들이 중국을 완전히 평정을 하고 그리고 국민당 정부를 대만으로 쫓아냈는데 항상 소수로 시작돼서 그것이 강력한 확신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이 바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 앉아 지금 오고 있지만 몇 명의 이 열 몇 명의 젊은이면 세상을 충분히 바꿀 수 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같이 바꿉시다. 자, 같이 바꿉시다. 바로 그 외침을 이승만 대통령께서 바로 요 앞에서 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께서 그래서 여기를 이승만 광장이라고 부릅니다. 많은 어려움을 견디고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결국 나라를 위해서 끝까지 어느 누구도 상해 임시정부의 대부분이 다 중국 국적을 취득했어요. 김일성은 중국 국적과 러시아 국적을 같이 가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미국 국적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은 파리, 강화해나 이런 쪽에 가려고 할 때마다 비자를 만들 수가 없어서 사정을 하면 또 귀찮게 하냐, 그러지 말고 당신 그냥 미국 시민권 받아라 라고 권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조선의 비자를 유지할 것이다. 그래서 미국 갈 때 가지고 있었던 여권을 해방 이후에 광복해서 돌아올 때도 그 여권을 가지고 있었던 분이 이승만 대통령인데 그 젊은 시절의 각성이 대한민국을 지금의 모습으로 두게 한 것이 아닌가. 너무 저는 그 말을 듣고 너무나 놀랐습니다. 어떻게 대학 교수직도 마다하고 시민권도 마다하고 내 조국이 광복할 때까지 나는 이 여권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절대로 미국 국적이든 어디든 쓰지 않고 이거를 왜곡해서 미국 뭐 일본 뭐 국적 시티즌 어쩌고 한 거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서 왜곡하는 것이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사실은 저는 분명하게 누구하고 대담을 해도 누구하고 토론해도 이승만 대통령이 마지막 순간까지 가지고 있었던 요거를 기억합니다. 근데 이거는 같이 하셔야 되죠. 아까 얘기 드린 대로 문영배하고 이미선의 임기가 4월 18일입니다. 왜 4월 18일이 중요하냐? 4월 17일이 100년 전 4월 17일 2025년 4월 17일이면 조선공산당 창당 100년입니다. 조선공산당을 창당하기 딱 3주 전인 3월 25일에 이승만 대통령을 탄핵했습니다. 상해 임시정부 공무원. 그런데 똑같은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자들은 조선공산당 창당 100주년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고 그들이 이전에 이루지 못했던 이것을 거꾸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저런 짓거리를 벌이고 있는데 우리는 절대로 여기에 그들의 사악한 음모가 실현될 것을 절대로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목숨 걸고 저 공산주의자들의 저 사악한 음모를 분쇄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장님 괜찮습니까? 빨리 이제 뭐 시간이 다 돼 갑니다. 네. 그래서 시간이 나시면 북한 황해도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요. 북한의 이제 이런 부분이죠. 우리가 후쿠시마 원전 얘기를 합니다. 쟤들이. 그런데 가장 심각한 것은 말이에요. 황해도에 가면 평산리가 있습니다. 평산리. 문재인이 살고 있는 평산마을이 아니라 황해도에 평산리가 있어요. 이 황해도가 왜 중요하냐면 황해도 평산은 북한에서 원자 폭탄을 만드는 데 쓰이는 원료 우라늄이 가장 많이 내장된 데가 황해도 평산입니다. 황해도 평산에서 우라늄을 채취해 가지고 정렬을 하면 그때 나오는 그
그 방사능 오염물이 어디로 빠져나가냐? 옹진반도 앞쪽으로 빠져나가요. 그래서 그것이 거꾸로 올라가면 임진강을 거쳐가지고서 그리고 그 한강을 거쳐 거꾸로 갈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도 뻥끗 안 하고 그 다음에 중국에서 남쪽에서 엄청난 양의 방사능 유출이 있었던 사고가 있었는데 이런 거에는 입도 뻥끗 안 하고 뺑뺑이 돌아서 10년, 5년, 10년이 지나야 한반도 해역으로 오는 후쿠시마 처리수를 공격을 해서 무려 1조 원이 넘는 돈을 낭비하게 만드는 저자들을 어떻게 그냥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대한민국 현실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좀 너무 혼자 떠드는 것 같아서. 네. 그래서 그 부분이요, 이 여러 개. 근데 이제 지금은 데이터가 많이 모여 있어요. 그러니까 인민군과 부역자에 의한 학살 이런 것들도 전애들이 이거를 거꾸로 자료를 모았는데 이게 거꾸로 인민군과 부역자들에 의해서 우리 경찰관들이 얼마나 비참하게 학살됐는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도서관에 가면 어떤 게 있냐면 여순 사건에 대한 기록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진이 여순에서 나온 사진이 거기에 인민군들이 경찰관들을 죽인 사진이 거꾸로 어디까지 악용이 되느냐? 제주 4.3 사태 때 군경에 의해서 우리 민가 양민들이 학살된 사진으로 둔갑해 버립니다. 그것이 버젓이 공문서까지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것을 여순 같은 제주 같은 경우에는 돈을 엄청나게 써가면서 이것도 아주 매끈매끈한 종이로 책을 만들고 영역폰까지 만들고 이거를 발간해서 전 세계에 배포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게 역사를 바로잡지 않으면 이런 끔찍한 일들이 마치 사실처럼 밝혀진 사실처럼 드러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하는데 그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에서의 학살 이 사진이 들어올 때에 엄청나게 반향을 일죠. 그런데 많은 사실들이 왜곡됐는데 이 중에 하나 또 있습니다. 저기 딱 우리 생각하면 그 안익태 있지 않습니까? 안익태. 그 다음에 저 미술가 저기 누구야? 통영에 통영여고 교사를 했던 세 사람이 있습니다. 유치환하고 그 다음에 저기 안익태 그 다음 미술가 요 세 사람이 통영여고 교사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 뺄갱이들의 대표예요 사실은. 그런데 안익태가 못 들어왔지만 안익태가 못 들어온 이유는 다른 거가 있습니다. 안익태는 자기가 아는 사람을 옆에 설득을 해가지고 가족을 데리고 평양으로 가도록 만든 사람이 안익태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안 하죠. 뿐만 아니라 부산대 철학과 출신 중에 북한으로 가족 데리고 월북한자가 있어요. 1977년도에 78년도에 부산대 철학과에 윤노빈이라는 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철학과 교수였는데 자기 가족을 다 데리고 월북을 했어요. 대만을 거쳐서 북한을 거쳐서 이제 중국을 거쳐서 월북을 해가지고 나중에는 뭘 했느냐 대남 방송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비참하게 죽어갔는지 이런 거는 얘기를 하지 않아요. 윤노빈 밑에서 빨간
마오이즘, 그 다음에 뭐 저기 모택동과 그 다음 막스 레닌주의를 배웠던 이 사람들이 신생철학이라는 이름으로 세뇌당한 그 사람들이 사실은 앞장서 가지고 또 뭐 민주화라는 이름으로 해가지고 했고, 이 사람들은 지금도 그때 민주화 운동을 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훈장처럼 여겨서 국회의원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디 부산대뿐만이겠습니까? 다른 대학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역사들을 보면 황당한 것이, 저기 고은이라고 아시죠? 고은. 고은은 수십 년 동안 노벨 문학상 단골로 추천된 사람입니다. 이 고은이가 쓴 책이 뭐냐면 만인보입니다. 만인보. 만인보 아시죠? 시집의 만인보. 만명의 역사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만인 중에. 저기 저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펜싱 선수로 그거 저기 뭐죠? 호스터 바 나갔던 그 펜싱 선수죠. 고 뭐지? 그놈이 전남 담양 출신인데, 이 애비가 광주 교도소 습격할 때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역할을 해서 그 고아무개의 애비에 대한 것이 만인부 중에서 유독 그 사람에 관한 시가 3면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덮어 씌워 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할 때 도구로 쓰였습니다. 대체 교도소 습격은 얘기를 하진 않아요. 3번씩 습격을 했는데, 광주 교도소 습격할 때 교도를 지키는 죽은 사람들이 이게 민주화의 영웅으로 떠받들어지고 있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이 얘기를 하면 또 저 인간들이 또 5.18 특별법 만들어가지고 지박사 감옥에 쳐는 것처럼 그렇게 하겠죠. 그래서 역사는 너무나도 지금 왜곡되어 있는 이것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참고 견디냐고요. 이 살아가는 역사 자체가 너무나도 끔찍스러운데, 그러면 뭐 히틀러는 그렇습니까? 히틀러도 선거로 뽑혔어요. 히틀러도 한 표 차이로 해가지고 그 사람이 당선이 됐었는데, 그 한 표가 독일을 이상하게 만든 것처럼 지금은 이제는 아예 대놓고서 부정선거를 해가지고 그 부정선거로 당선된 시의원 7명이 여의도를 점령해가지고 이 온갖 낙법들을 만들어 놓고 이제는 문영배 임기 연장법까지 만들겠다 하니까, 이런 것들을 바꿔야 하는 역사적 사명이 지금 앉아있는 대학 대표자들에게 있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제가 너무 떠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